그래서 이걸 누군가한테 빌려주면 빌려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무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고 빌려준 자에게 대가로 빌려준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돌려줍니다. 그쵸? 그걸 통칭해서 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이름은 다양하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얘가 제대로 돌려주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알 수가 없죠. 되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대, 즉 expectatio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쪽에서는 이 기대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때로는 그 거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기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냥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나마 좀 이제 그 두 시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중요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다 익스펙테이션 텀이 붙어요. 그게 변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사례별로 한두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에서의 기대.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현재 가치라는 겁니다.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대되는 현재 가치겠죠. 그 다음에 채권시장, 주식시장을 살펴보고, 채권, 주식 둘 다 일종의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이고요. 물론 이제 이건 대부의 좀 쪽에서 보면 반대쪽에서는 부채겠죠. 아무튼 이런 자산 가격들이 변동을 하는데 이 변동이 앞에서 살펴볼 이 이론과는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버블이죠. 뭐 패드라고도 한다는데 버블이 좀 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일단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비용과 편익을 대조해서 분석을 하는데,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편익이 나오죠. 이게 언제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뭐 이거는 경제원론 시간에 배우니까 네. 그래서 이 비용과 편익이 항상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시간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저축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지금 1,000만 원을 저금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000만 원 안 쓰고 두겠다는 거죠. 이자 수익을 이제 기대하고 놓는 거겠지만, 아무튼 당장에 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로 무언가 유용한 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미래에 그 대가로 이자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저축은 그런 이제 시간차로 다르게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 구조가 있고, 대출 해주는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는 거죠. 이거는 대출을 내가 뭐 어디 금융사 가서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빌렸어요. 그러면 당장에는 편익이 오죠. 1,000만 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없던 돈이. 하지만 나중에 미래에 이자를 플러스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미래에 생기는 비용이 되는 거죠. 투자는 내가 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다, 주식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장에 비용이 되죠. 내가 그 돈을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약정한 방식대로, 뭐 주식이면 배당 소득이 주기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기업의 이윤에 따라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 많이 오르게 되면 시세 차익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시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처리를 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타임 프레퍼런스예요. 일종의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제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너 지금 100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 받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1년 뒤에 똑같은 액수의 가치인데도, 명목 가치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르면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 의미하죠.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결론 먼저 얘기하면 개인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제안을 받았다 쳐요. 방금 말씀드린 제안. 100만 원을 너 지금 받을래? 1년 뒤에 받을래? 지금. 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아닌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해야겠지만 대부분은 당장 받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일반화해서 너 100만 원을 N년 뒤에 받을래? N 플러스 X년에 받을래? 라고 해도 적은 쪽에 먼저 받으려고 하겠죠. 가능한 한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선호율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너 지금 받을래? 미래 100만 원 받을래? 라고 한 다음에 미래 가격을 조금씩 올려봐요. 101만 원 받을래? 102만 원 받을래? 하다 보면 좀 사고 실험은 극단적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너 지금 100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1억 원 받을래? 이러면 1년 뒤에 받을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1년 뒤에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의견이 어디선가 한번 스위치가 되는 지점이 발생하겠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스위치가 한 번 발생합니다. 뭐 107은 느낌이 좋은데 하고 바꿨다가 108부터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스위치가 딱 한 번 되는 그 시점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시간 선호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110만 원에서 체인지를 했어요. 110만 원에서 무차별해졌다가 지금 받아도 되고 1년 뒤에 받아도 괜찮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리까리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111만 원, 112만 원부터는 계속 미래 받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 선호율이 10%인 겁니다. 110에서 100을 뺀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 계산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1년 뒤에 110만 원을 지금의 100만 원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가치의 시점에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선호는 상대적 개념이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마다 또 다르고 사람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시간 선호율이 높은 사람들은 뭐겠어요? 미래보다 현재를 훨씬 더 강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사고 실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시간 선호율 한 5%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진짜로 확실하게 인류가 반년 뒤에 멸망할 게 확실해졌어요. 뭐 혜성이 오고 있는데 걔도 해보니까 6개월 뒤에 충돌해. 확실히 그 사이즈면 지구가 멸망하는 게 100%야.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선호율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무한대로 올라가 버리겠죠? 왜냐하면 1년 뒤에 뭐 1억을 받든 1조를 받든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시간 선호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경제는 아직 우리는 인류가 멸망할 것 같진 않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 경제활동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 선호율을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겠죠. 자, 그것과 이자율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얘기를 한번 한 다음에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자율이라는 것은 일단 X1의 화폐를 받으면 뭐 일단 빌려준 자가, 채권자가 채무자, 빌린 돈을 받을 사람에게 X1을 주게 되면 나중에 보통 이제 연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연이자율을 많이 계산하는데 꼭 연일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정해진 기간에 플러스 알파, 여기서는 플러스 Y라고 했죠. 무언가 더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 이때 이자율은 그 기간 얼마 뒤냐에 따라서 그게 뭐 반년 뒤면 반년의 이자율이겠죠. 내가 빌려준 돈 코스트 부분을 분모에다 두고 추가해서 증가할 그러니까 그 순이윤에 해당되는 Y, 즉 이자를 원금으로 나눠준 돈을 그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몰 r을 쓸 때도 있고 스몰 i를 쓸 때도 있는데 스몰 r을 쓸 때는 실질 이자율이
일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몰 i로 쓸 때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요인을 검토해서 그걸 없애주면 스몰 r을 쓰고, 스몰 i를 쓰게 되면 그냥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강하면 i와 r의 격차는 커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 격차가 정확히 인플레이션율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제로가 되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피셔 방정식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서 x 플러스 y1으로 돌려받았을 때 이 y를 이제 이자율로 표현을 하게 되면 r은 x분의 y니까 y는 xr이죠. 그러면 x 플러스 xr이 되는 거잖아요. x로 묶어주고 싶어지죠. 묶어요. 그러면 x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기가 지났을 때 이자율만큼의 금액이 추가되는 건 이렇게 곱셈으로 추가가 됩니다. 1 플러스 이자율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시간 선호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자, 일단 이 경제의 사람들의 시간 선호율이 20%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제 이자율, 둘 다 연단입니다. 연단위 이자율이 10%인 상황이면 이 사람들은 1년 뒤에 12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을 동일한 가치로 느낀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해요. 그럼 1년 뒤에 110만 원이 되겠지. 이자율이 10%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축이 떨어질 겁니다. 저축량이 떨어진다는 거는 대부 자금 시장에서 공급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대부 자금 시장의 세로 축의 프라이스 보통 텀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율이거든요.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대부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해질 테니까. 그러면서 10%보다 더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시간 선호율과 같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 경제 시간 선호율이 20%인데 이자율이 30%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 상황이 발생하겠죠? 내가 1년을 묵혀두면 1년 뒤에 130만 원이 되는데 그럼 저축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대부자금 시장의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30%, 20% 쪽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경제의 타임 프레퍼런스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임 프레퍼런스는 이자율과 그냥 동일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과 시간 비용 편입 분석 같은 걸 생각하면 일단 이자율은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다는 말은 좀 틀렸죠. 이자율은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죠. 시간의 함수죠, 그냥. 그러니까 이자율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근데 고정돼 있다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 이자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자율의 승수로.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시간에 따라 이자가 증가하니까 비용과 편익의 시간차가 생길 경우 이자율을 그 시간에 대해서 고려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자율 R에 스몰 R에 대부받아서 전부 투자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저희 금융권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무언가 생산활동에 투여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윤을 얻었다 칩시다. 그때 얻은 총수익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원이나 칩시다. 그러면 1,200에서 1,000을 뺐으니 연간 이윤이 200만 원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빌린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연간 이윤은 총수익인 예를 들면 1,200이라고 친다면 1,200 빼기 1,000에다가 괄호 열고 1 플러스 R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연간 이윤은 플러스 이자가 높으면 오히려 이윤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이자율이 뭐 30%다 이러면 내가 1,200만 원 벌었는데 1,3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보다 또 1,200 그러니까 여기 수익률이 이윤율이 20% 정도 되는데 물론 단순히 계산했을 때 그때 이자율이 20% 이하가 되면 얘는 또 이윤을 얻게 되죠. 물론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기회비용 같은 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다 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통일시켜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기준 시점이 어디겠어요? 지금이죠. 바로 지금. 그래서 현재 가치가 문제되는 이유는 현재 가치로 부르는 이유는 그 통일하는 시점을 현재로 보겠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가치가 현재로 오게 되면 옛날에 있던 뭐 할머니가 묵혀두신 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되게 큰 돈이 됐다라는 거는 그 돈이 이자가 계속 붙어서 지금의 돈이 된 것처럼 미래에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이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현재로 돌아올 테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가치가 줄겠죠. 과거 가치가 현재로 올 때는 그 가치량 증가하겠지만 미래에서는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비율이 시간에 대해서 이자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 선호를 그냥 특별히 이자율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간 선호를 I로 보고 뭐 이자율로 보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프레젠트 밸류는 시간 텀을 마이너스로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율 10%인데 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R 괄호 닫고 3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년이 지나서죠. 그럼 3년을 되거슬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야 원론에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자세하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n년 뒤 x1의 현재, 이거는 뭐 사소한 문제니까 빼고 n년 뒤 x1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L의 마이너스 n인 거예요. 그것을 마이너스 승수는 그 분모로 두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2-rn이라는 거 뭐냐면 이거는 이제 x는 그 어떤 그 명목 가치인 거고, 그게 여기서는 실질 가치구나. 스몰 r을 썼으니까. 아무튼 어떤 시점에서의 가치고 그걸 시점으로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소급해주는 보정하는 요 파라미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스몰 r이 이자율인데 타임 프레퍼런스와 동일하다고 우린 보는 거죠. 그 라지 n은 n년 뒤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의미하는 텀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뭐냐면 e는 그 무리수 있죠. 로그 2 자연 로그의 밑으로 가는 그놈이 2.71818 하는 그거고요. 이 두 값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n이 자연수일 때 그 뭐 정수나 아무튼 자연수인 카운터블한 숫자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고, 연이자율이 3%인데 뭐 3일 뒤에 받는다 이러면 이것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런 좀 그 이자량 계산을 연속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쪽에 식을 씁니다. 리미트를 쓰시면 이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주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쓸 거니까 이 이산적인 방식을 쓸 겁니다. 연속적인 방식은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가지고 시점을 통일시킨 다음에 비용과 편익을 검토를 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할 때도 현재 가치, 시간의 차이를 모두 현재 가치화해서 시점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이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 B, C가 있어요. A라는 프로젝트는 수익이 당장 발생하고 아무 비용도 없어요. 현재 미래 통틀어서. 그럴 때 순현재 가치는 당연히 그냥 100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로젝트 B와 C는 시점이 달라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B라는 프로젝트는 1년 뒤에 수익이 115가 돼요. 그런데 비용이 당장 10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을 now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간 그 이자율이 0.1, 즉 10%로 가정을 하게 되면 1.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R이 1.1이니까 나눠주면 그 값이 얼마야? 해서 계산해주면 94.5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프로젝트는 수익이 당장 119가 되는데 비용이 1년 뒤에 20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비용을 현재 가치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을 1.1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우 시점을 다 통일시켜줘서 빼주면
각각 수년제 가치가 발생한 겁니다.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매력적이에요? 요 놈이 제일 매력적인 거죠. 저 아래쪽에 있는 놈이. 이렇게 현재 가치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비교를 위해서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을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일단 리스크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이제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위에 식이 복잡한데 풀었으면 이겁니다. 요거는 처음 보실 텐데, 이거는 시그마 같은 건데, 시그마는 더하죠. 계속 안에 있는 걸 대입을 해가면서 더하잖아요. 1, 2, 3, 4에서 라지 t일 때까지 더하는데, 요 놈은 곱합니다. 그래서 j가 t일 때부터 t 플러스 타우일 때까지, 그러니까 i 플러스 1 플러스 i 하고 맨 처음에 t니까 스몰 t가 붙겠죠. 그래서 여기 붙은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엔 t 플러스 1이겠죠. i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이거의 개수, 이게 항의 개수만큼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타우가 지금 하나씩 늘어날 거 아니야. 1부터 라지 t까지. 처음에는 하나입니다. 하나만 있는데 두 번째 텀에서는 2개. 그 다음에 점점점으로 생략된 데는 3개가 붙겠죠. 4개, 5개, 6개 이렇게 계속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t 플러스 2기, 지금이 now가 t거든요. 스몰 t거든요. 2기 뒤에, 보통 만약에 시간 단위를 연으로 친다면 2년 뒤에 현금 플로우거든요. gt 플러스 2라는 게. 그 놈을 현재 가치해야 되니까 1년차 그 현재 가치화 해주고 2년차 현재 가치를 해줘야겠죠. 이거는 지금 이자율이 계속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때 일반식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싶으면 이자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로 i가 항상 i 바로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아주 간단한 등비 급수가 돼요. 그냥 현금 플로우도 일정하다고 보게 되면. 하지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실제 경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식은 자체로 성립을 기술은 할 수 있는데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t 플러스 알파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죠. 얘네들은 뭐예요? 1년 뒤에 이자율, 2년 뒤에 현금 플로우 이런 거잖아요. 1년 뒤의 값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미래인 t 플러스 알파기가 붙는 것들은 죄다 기대되는 값, 그러니까 expected 된 값으로 봐야 됩니다. 타임머신 없잖아요, 우리는. 알면 우리 벌써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빨리 가서 떵떵거리고 살 준비를 해야 되죠. 알 수가 없으니까 expect 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 우리가 당장 측정할 수 없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값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expected present value인 거예요. 진정한 현재 가치를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치에는 사실은 expected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관습적으로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라고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차피 알 수 없는 값, 추측해서 넣어야 되는 값들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기대 현재 가치라는 뜻임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과 다 똑같고요. 그냥 이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없는 값들에만 지금 expected 텀을 붙인 거예요. 요 한식이 삐져나온 이유는 요 텀이 없었는데 생겼죠? 대신에 여기 2로 붙었습니다. t가 1일 때는 어떤 텀은 알고 있는 거고 어떤 텀은 모르고 있는 거니까 하나 빼준 것일 뿐이에요. 아래식은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데 타임이 미래인 경우에만 다 expected 텀이 붙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이제 보기 위해서 문제를 좀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자율이 계속 상수라고 치고 모든 여기 요 A를 뒤집은 것은 for all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T에 대해서 IT expected는 I 바로 일정하고 아는 값이라는 뜻에서 expected가 안 붙었죠. 현금 플로우도 일정하다 칩시다. 이런 식이 아주 잘 맞는 데는 어디냐면 연금 같은 거예요.
연금은 아예 약정된 수익이 오니까 아마 그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걸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다 여기 이 식에다 대입을 해봐요. IT는 I랬지? IT 플러스 1도 I지? 계속 넣죠. 이렇게 넣게 되면 그냥 등비급수죠. 보시면 G는 계속 붙고 그냥 G로 묶어주고 해보시면 1을 초항으로 하고 1 플러스 I를 등비로 하는 등비급수입니다. 걔네들의 서메이션이니까. 그럼 그거의 서메이션 공식 아시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i가 0보다 크다면 1 플러스 i는 반드시 0보다 크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얘 전체는 t가 무한대로 갈 경우에 0으로 갑니다. 그쵸?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도 계산할 수 있어요. i분의 g라는 아주 간단한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0.1이고 g가 뭐 100이면 무한등비급수를 해서 현재 가치와 쫙 해보면 이 G 100만 원, 제가 100만 원을 했죠? 100만 원이 매기 오고 평생 온다. 그리고 이자율이 계속 한 1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의 현재 가치는 무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평생 무한히 받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 약수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0.1분의 100만 원일 테니까 1000만 원 정도 현재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실험 해볼 때 이 사람들이 평생 받는다 이런 것들에 되게 혹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게 그냥 이자율이 10%라고 치고 너 평생 매년 1원을 받을래? 뭐 100만 원 당장 100만 원 받고 땡칠래? 하고 물어보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경우에 비록 1원이지만 무한대로 받으니까 그 사람이 뭐 평생 사는 건 다 마찬가지지. 뭐 수명이 무한대라 치더라도 내가 뭐 프레데터야, 뭐 뱀파이어야. 그래서 무한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매년 1원씩 받는 것보다는 100만 원 당장 받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한테조차도. 자, 그래서 이걸 명목과 실질을 제가 중간에 혼용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잠깐 수식의 향연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명목 가치랑 실질 가치 왔다 갔다 하는 표기법이 6판과 교과서의 7판이 달라요. 6판은 소문자를 씀으로써 실질 가치임을 암묵적으로 나타냈고 7판에서는 달러 표시를 앞에 붙여요. 그 변수 앞에다가. 두 개가 다른데 여기서는 6판의 표기를 사용했고 나중에는 7판의 표기를 사용할 겁니다. 앞에 달러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앞에 달러가 붙으면 아 이거는 명목이구나, 안 붙으면 실질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소문자로 표기하면 아 소문자가 실질이고 대문자가 명목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나중에 뭐 평가나 이런 걸 할 때는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아무튼 어떤 변수의 실질 가치는 프라이스 인덱스로, 그 시점의 프라이스 인덱스로 나눠주는 거죠. 얘도 미래 시점에서 알 수가 없으면 익스펙티드 텀이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피셔 이퀴에이션의 엄밀한 표현이죠. 이걸 뒤집으면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파이는 1 플러스 r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중에 대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정의식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은 그 자체 정의로 그 P 프라이스 인덱스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PT분의 PT분의 1, PT 플러스 1인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정의식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원래 썼던 식을 현재 가치를 쭉 지금 그냥 나열한 거예요. 그쵸? 여기에다가 양변에 현재 가치의 실질 현재 가치를 하기 위해서 PT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시점 같은 거 이걸로 끝났어요. 이거 스몰 GT가 되겠죠? 이 정의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원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모 분자에다 같은 걸 넣어버리면 지워지니까 상관없죠. 틀리지 않죠. 이렇게 해서 사이식을 껴놓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스몰 GT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이제 익스펙티드 텀은 무조건 미래면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율이죠. 여기 정의식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파이가 붙고 여기는 스몰 gt가 되고,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1 플러스 r분의 1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형태상으로 명목식과 차이가 실질 텀으로만 체계적으로 변화시켜주면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현재 가치는 실질 현금 플로우의 실질 이자율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급수로. 형태가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죠. 이게 이제 중간 과정인 것이고요. 이게 컨버전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요 세 가지 정의식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유도할 줄 알면 좋죠. 할 줄 알면 좋은데, 근데 결과만 일단 받아들이시더라도 당장의 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기가 걸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가 핵심이에요. 바꿔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명목 현재 가치와 실제 현재 가치는 용처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적절한 곳에 적절한 놈을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금융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명목 가치로 하기 때문에 금융계약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명목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내가 뭐 의사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 단위로 언제나 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가치 플로우가 중요할 때는 실질가치 플로우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둘은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시적으로 뭔가를 평가할 때 경제주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면 실질가치 플로우를 봐야 되니까 실질현재 가치를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몰 i와 스몰 r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냥 사실 그거는 다른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뭔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있겠죠. 그 주체가, 발행자가 채권에 보면 날짜가 써 있습니다. 그게 만기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인데, 여기서는 사실 요 이자는 쿠폰을 의미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원금을 상환하겠다, 액면가가 있어요. 페이스 밸류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 지급 조건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쿠폰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나뉘는데 그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얘가 혁신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그 금융은 원래 기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게 금융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 그래서 막 그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고대 경전에도 나옵니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채권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직접 대부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얘는 거의 근대에 발생합니다.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 채권 시장에 그 채권이 거래될 때 얘가 안 좋은 채권인 것 같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물건처럼 취급이 돼요.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죠. 얘가 되게 좋은 채권이야, 정말 확실하게 돌려줄 거야, 이게 좋은 채권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액면가보다 더 올라가진 않겠지만 액면가에 가까운 값이 돼요. 하지만 되게 리스크가 높은 채권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뭐 100만 원, 액면가 100만 원 줄게 하는데 얘가 완전히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 부도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야. 그러면 100원에도 거래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대1로 빌려주고 빌려받게 되면 얘네가 파산할 확률이 얼마지 명백한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일일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얘한테 빌려주지 말지를 해야 되는데, 채권 시장에 던져지면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가격 올라가네? 얘가 신뢰가 더 높아지고 있나 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유통이 된다는 거죠. 이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믿을 만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따른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줘요.
게다가 발행하고 나서 재판매가 쉽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정보가 믿을만하게 되면 저 액면가 100만 원짜리 뭐 3년 만기 채권이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네. 50만 원에 살만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판매가 쉬워져서 자금을 빌리고 빌려받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 경제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개별업상이나 신용도를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빌려주는 사람도 주저했는데 빌려주기가 쉬워진 거죠. 채권으로 빌려주는 거죠. 채권 발행하면 바로 채권 시장에서 가치가 평가가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거래가 되니까 유동성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채권 같은 제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던 프로젝트가 채권 시장으로 인해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채권에 관련해서 이제 용어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채권을 다뤄본 적이 별로 없을 테니까 용어들을 일단 쭈르륵 좀 나열하고 시작을 해보면, 먼저 발행 주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이면 국채라고 부릅니다. 가버먼트 본드라고 하고,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부르죠. 커퍼레이트 본드라고 부르고, 채권에는 이 리스크에 따라서 등급을 신용평가 회사가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업인 게 좀 특이한데, 아무튼 걔네들은 잘못 평가할 경우에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놨을 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이 매기는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회사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국내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걔네들이 매기는 등급들이 있어요. 트리플 A가 제일 센 거고 C등급이 제일 낮은 건데 그 사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 채권 이자율에서 채권이 줄 수 있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좀 이따 계산한 법을 배울 텐데, 거기에서 최우량 등급 채권의 이자율,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한, 보통 미국의 국채, 재무선 국채를 사용하는데 그걸 뺀 부분이 차익이 생기겠죠. 그 부분이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정크본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엄청 높은 채권입니다. 쓰레기 같은 이제 본드죠. 그래서 액면가 100만 원인데 뭐 몇백 원에 거래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액면가만 딸랑 지급하는 채권을 할인채,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부르고, 중간에 이자를 쭉쭉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이게 쿠폰 본드 이미지인데, 여기 쿠폰 보이시죠? 이걸 이제 매 기마다, 약정된 기마다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이자 금액을. 그래서 쿠폰 레이트는 표면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자라는 거는 이 쿠폰의 쿠폰으로 이렇게 주게 될 주기적인 그 지급액을 의미해요. 그 지급액, 쿠폰 지급액에다가 최종 지급액을 나눈 것이고, 단순 수익률은 채권 가격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래된 채권 가격을 이자 지급액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액면가가 $100고 이자 지급액이 연간 $5고 채권 가격이 $80다. 현재 그러니까 이 채권이 액면가가 만기에 $100를 주고 이자 지급액이 매년 $5인데 현재 채권 시장에서 $80에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쿠폰 레이트는 아까 계산한 그 정의된 방식대로 하면 되죠. 액면가 분의 이자 지급의 5%, 단순 커런트 일드는 80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갖고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 수익률을 일드라고 부르고, 채권 가격을 분모로 두고, 왜냐하면 이게 내 코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요 채권을 $80에 살 거야. 사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일단 $80를 드리게 되겠구나. 그 베이스가 되는 투자 금액인 거죠. 거기에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될 진짜 수익이 있죠. 그래서 만기에 올 100만 원을 $100를 현재 가치화하고, 그 다음에 매기의 이자들을 현재 가치화해서 다 합치는 거죠. 그렇게 이 채권 구매로 얻게 될 순수입의 현재 가치를 분자로 두게 되면 진짜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혹은 뭐 만기 수익률이라고도 뭐 부르는데 뭐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채권은 그 미국의 이게 이제 거의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베이스가 되는 가장 최우량 등급의 그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 채권 용어들만 먼저 좀 살펴보면 트레저리 빌이라서 다 트레저리라는 말이 붙는데 이 T가 뭐냐면 미국 재무성을 의미합니다. 재무부. 아무튼 트레저리 빌, T빌이라 부르는 거는 1년 이하,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들을 의미하고 얘는 그냥 할인채입니다. 디스카운트 본드고 트레저리 노트는 미국 중기 국채, 그러니까 1년에서 10년 사이 정도의 만기를 가지는 국채고 얘는 쿠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국채는 10년 이상, 3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들도 쿠폰 본드겠죠. 이걸 사면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30년짜리 채권 3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돼요. 팔면 되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랄까 유동성을 보장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최종 지급액을 지급하고 청산하는 그게 있겠죠. 그 기간, 현재로부터 그 기간의 차이를 만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년간 매년 $100를 지급하고 20년 뒤에 액면가인 $1000를 지급해주는 그런 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은 지금으로부터 20년 뒤니까 만기가 20년인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10년 뒤가 되면 10년 뒤에 $1000 지급하고 10년 동안 매년 $100를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만기가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만기는 계속 줄어들겠죠. 당연하겠지만. 이자율이 변동 없을 경우에는 장기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은데 그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국채라고 할 게 없이 일반적으로는 장기 채권의 리스크가 다, 그러니까 발행 주체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 아무래도 단기에 디폴트 날 확률보다는 장기 디폴트 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텀이 길수록 높은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은데 이걸 텀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텀 프리미엄은 최소한 미국 국채 같이 당분간 망하지 않을 게 확실한 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채권에 대한 가로축이 텀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예요, 만기. 3개월짜리 채권부터 30년짜리까지 채권들이 있는데 이것의 그 이자율을 연간 이자율로 동일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2000년 11월이죠. 그리고 이것은 2001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시기가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3%포인트 이상의 3% 2.5% 정도 2.5%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요. 단기 채권들은. 그런데 장기로 가면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단기 채권들의 이자율이 변동한 겁니다. 같은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달라졌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걸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이 만기에 따른 일드의 변화 추이가 달라질까라는 겁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약간 이제 좀 보론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일단 우리가 채권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명목 채권입니다. 명목가치, 만기나 이자 지급 시기에 약정한 명목 금액을 지급하는데 물가연동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국가마다 어떤 국가들은 물가연동 채권이 꽤 보편화돼서 많이 거래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잘 팔리고 선호되면 양이 많아져요. 상품들이 많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이게 되게 많이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명목금액을 지급할 때 물가를 감안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짜리 1년 만기 물가 연동 채권이 하면 만기에 100달러의 그 표면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1년짜리면 1 플러스 파이고 2년짜리면 1 플러스 파이 1, 파이 2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위험이 제거되어 있는 채권이라 이걸 선호할 경우 만약에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뭔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가연동 채권을 선호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봤던 일드 커브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간단하게 우리는 뭐 이걸 하는 건 화폐금융론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고 우리는 간단한 메커니즘, 베이직 아이디어만 일단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먼저 만기가 1년인 액면가가 100달러인 채권, 이걸 이제 1이라고 불러봅시다. 채권 1. 채권 2를 만기가 2년, 그러니까 2년 뒤에 100달러를 준 채권이에요. 그리고 일단 할인채라고 봅시다. 중간에 쿠폰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1년 뒤에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이건 2년 뒤에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무시해 봅시다. 나중에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차의 이자율을 I1T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 첨자 앞에 1이 붙는 건 뭐냐면 몇 년도 채권에 대한 만기 수익률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연간 이자율입니다. 연간 이자율이고, 그러니까 2년차 채권은 I2T겠죠? 근데 I1T 플러스 1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걸 쪼갠 거예요. 이 I2T로도 기술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1년짜리, 만기 1년짜리의 당장의 이자율은 I1T고 지금이 1이 T 스몰 t인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 1년 뒤에 1년짜리 채권의 이자율은 1T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놈의 현재 가치는 1년 뒤에 그 올 거니까 1 플러스 I1T 분의 100이다. 여기 달러, 명목이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달러가 붙었죠. 여기 전부 이건 이제 칠판식 표기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I2T로 해서 제곱항으로 붙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I1T가 붙고 I1T 플러스 1로 붙어도 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기가 2년 채권인데 1년이 지나면 그놈은 만기 1년 채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년 뒤에 1년 채권에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T 플러스 1인 거예요. 근데 미래니까 모르니까 익스펙티드 텀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분자분모 바꾸고 달러 100을 착착 지우고 나오면 요 식이 나오죠. 그럼 이거 어때요? 피셔 방정식 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텀들을 지워나갈 수 있죠. 어떻게 돼요? I1T 플러스 I1T 플러스 2는 2 곱하기 1 플러스 I2T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전개해 보시고 이 i는 둘 다 0에 가까운 양수니까 두 곱은 엄청 0에 가까운 수니까 지워진다는 그 피셔 방정식 식의 그 근사식 처리 방식을 사용하시면 요 아래에 있는 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사식이긴 하지만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양수일 때는 잘 맞는 식이죠. 그래서 근사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 이제 이 물결 근사식입니다. 비슷합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보시면 이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I2T는 1년짜리 채권과 1년 뒤에 1년짜리 채권의 이자율의 평균값이죠. 3년짜리, 4년짜리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장기 채권, 뭐 30년짜리다라고 해도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30분의 1 괄호 열고 I1T 플러스 1RTP 계속 붙겠죠.
결국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의 함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일드 커브라는 게 만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이걸 X축으로 삼고 그 수익률을 본 거잖아요.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겠어요? 지금 당장의 이자율, 그 다음 미래 이자율들이 계속 서메이션이 돼서 평균이 된 거잖아요. 요 익스펙티드 텀이 결국 일드 커브를 만드는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검토를 해봅시다. 텀 프리미엄이 존재해서 당연히 2년 채권은 1년짜리 채권 1년 뒤에 만기가 돼서 자금으로 돌아올 거고 발행 주체가 같을 경우에 1년 채권이 디폴트 나면 2년 채권도 디폴트 나죠. 하지만 1년 채권은 성공률 상환하고 2년 채권을 상환하기 전에 디폴트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리스크는 이쪽이 더 높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로 이 두 채권의 그 보유 수익률을 진정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얘도 1년 뒤에 청산하는 걸로 보고 채권 시장을 되파는 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기회는 1년짜리 채권은 그냥 요 약정된 수익,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실현하면서 액면가를 받게 되면 나오게 되는 그 이자율만큼을 벌겠죠. 두 번째 채권은 내가 1년 동안 보유한 다음에 파는 거예요, 채권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년짜리 채권인데 내가 1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 시장에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럼 채권 시장은 가격이 오릅니다. 채권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만기 직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액면가로 수렴해버리겠죠. $100 채권인데 뭐 2년짜리인데 전날이야. 그럼 거의 $100인 거예요. 액면가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 훨씬 이전인 시절, 1년 전, 2년 전일 때는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2년짜리 채권을 만기 2년짜리를 샀다가 1년 뒤에 팔게 되면 차액이 남을 건데 그거는 별일이 없는 한 채권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얻게 되는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액을 이 차익으로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는데 이걸 차익 거래라고 하고 아비트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같은 돈 1달러를 1년짜리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2년짜리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때 1년 뒤 수익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은 1년짜리 채권은 그냥 그 이자율을 얻는 걸로 끝나는 거고 2년짜리 채권은 내가 이걸 되팔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이 차익 거래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0보다 크다면 당연히 2년짜리 채권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걸 X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붙은 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차익 거래를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그냥 계산을 하면 얘를 놓고 얘를 분모로 빼면 요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얘도 그 IT 계산하는 방식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달라진 것은 I 1t 플러스 1에다가 사실 2년짜리 채권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금 붙을 테니까 그 플러스 X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자율이.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자율의 함수긴 한데 여기에 얘가 X가 더 붙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어버린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장기 이자율은 여기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 당연히 텀 프리미엄은 언제나 장기에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래 이자율의 변동이 없다 치면 매년 이자율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아야 되니까 일드 커브는 올라가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X가 0 이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이거든요.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가 그냥 감소하고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 뭔가 expected 텀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에는 경기 하강이 있었어요. 닷컴 버블 있었던 그 시기죠.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경기가 하강했으니까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야, 이거 중앙은행이 손 좀 쓰겠구만, 이자율을 계속 감축시키겠구나, 왜냐하면 확장 통화 정책 해야 되니까 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현재 가치화하니까 장기로 갈수록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001년 6월, 즉 7개월 뒤에 왜 이렇게 변했느냐? 생각보다 불경기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창 감축한 거죠. 그래서 야, 당분간은 정말 다운을 많이 시키겠구나, 그리고 그걸 유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게 실현이 됐고, 이 시기 사이에. 그래서 예상보다 심하게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이제 빠르게 기준금리를 낮춘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니까. 그 닷컴 시장이 붕괴했지만 언젠가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장기에는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2000년 11월에 30년 뒤에 평균 이자율이나 2001년에 생각한 30년 이자율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게 뭐 수십 년짜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2년 3년 뒤는 몰라, 이거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렴해 가지만 차이가 단기에는 굉장히 크게 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 2015년 예입니다. 2015년 특정 시점에 파악했던 일드 커브예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거의 1개월, 3개월은 거의 차이가 없고 제로에 가깝다는 거. 아까는 제로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이 자리 3에 있었어요. 아예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5년이면 어떤 시기예요?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초저금리를 실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경기 회복을 할 것 같긴 한데, 사람들,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할 것 같긴 한데 언젠가 할 거는 알겠어. 그래서 아까는 2, 3년에서도 낮았는데 이거 그래도 몇 개월 뒤에는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은 검토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국채라서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요 초단기의 제로라는 거는 뭐예요? 당분간 안 올리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는 요 3months가 되기 전에 올립니다. 이게 2015년이고 2015년 말 2016년이거든요. 2015년 말에 올리죠. 근데 이게 2015년 말에 일드 커브잖아요.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 더 올립니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정책금리를, 그러니까 예상과 실제가 좀 달랐던 거죠. 생각보다 경기가 좀 더 회복이 빨리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채권은 국채같이 이제 망할 확률이 정말 적은 채권은 모를까,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방법은 주식입니다. 주로 채권은 국채를 많이 다루는 거고, 물론 회사채도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리스크가 훨씬 높습니다. 주식시장 리스크가. 그거는 어디서도 발생하냐면 펀드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랑 채권에 투자한 펀드가 있을 때 채권형 펀드가 훨씬 더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라고 하면 기업은 자산을 청산하면서 이제 가능한 한 많이 채권자들한테 갚고 망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갖고 있던 뭐 현금 자산이나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동산 같은 거, 건물 다 팔고 막 이러면서
그걸 현금한 다음에 돌려주는데 우선순위가 채권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최후순위가 주식입니다. 주식은 다 나눠주고 남으면 그때 줘요. 채권을 다 나눠주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주식이 훨씬 더 리스크가 높습니다. 자, 기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먼저 그 자금 조달이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유보자금 사용하는 방식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은행 대출 말고 그냥 대부를 받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초점은 이 주식 발행입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주식회사한테 되는 거죠. 주식회사는 사실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기업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소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동네 가게인데 우리가 자금이 모자란 걸 이래서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소자본들은 위의 방법들을 사용하겠지만 대부분 사이즈가 큰 기업들은 주식회사들이고 걔네들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그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주요 회사들은 이렇게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일단 주식은 약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계약의 내용이 특별히 만기가 없고요. 그냥 주기마다 배당을 지급합니다. 이 주기는 보통 1년이고 그 주기 배당한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업 내에서 야 배당 얼마로 하자라고 해서 배당을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배당을 지급합니다. 빵원일 때도 있어요. 우리 못 준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윤과 기업의 이윤과 이 배당은 양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윤이 엄청 높은데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윤이 굉장히 낮으면 배당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배당액은 기업 이윤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의 전부를 배당하게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유보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유보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윤에서 배당을 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 이윤이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80년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당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왜 활성화됐느냐? 주가 자체가 굉장히 빨리 올랐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거죠.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너무 빨리 올라. 그래서 엔간한 이자율보다 높은 거죠. 지금도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평균 그 주식의 가격 상승률은 7% 정도 돼요. 시중의 금리보다 높죠. 그리고 오래되고 굉장히 많이 큰 회사는 그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몇백만 원이 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미국의 그 주식 가격의 평균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라고 해서 상위 500개 기업의 그 주가를 갖고 계산한 거거든요. 1970년을 기준을 1로 하고 물가 상승률을 이제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을 나눠준 거예요. 나누기 P가 붙은 거는 실질 지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70년부터 90년까지는 뭐 고만고만하죠. 실질 가치가 고만고만한데 오히려 좀 낮아진 구간도 많고.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좀 특이한 변동 상황이 발생합니다. 엄청 상승해요. 주가 자체가. 그런데 2000년 지나서 빵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닷컴버블 붕괴라는 게 실제로 기술주들이 몰락한 거잖아요. 생각보다 가치가 별로였음이 판명되면서 그 영향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또 회복이 돼요. 그러다가 또 한번 뚝 떨어지죠. 이거 뭐겠어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그러고 다시 거의 90년대 고점을 다시 초과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의 두 가지 측면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주식의 근원적인 가치, 배당을 주기적으로 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시세 차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근원적인 가치 이야기를 하면 결국 주식은 내가 이 주를 갖고 있을 때 주기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배당액들을 현재 가치화하면 됩니다. 그쵸? 그때도 수익률 같은 걸 일종의 이자율로 파악을 하면 내가 주식을 1년 보유했을 때 이자율을 I1T라고 부르면, 그리고 여기서 Q는 그 주식의 가격이고요. 이거 다 명목이죠. 지금 달러자가 붙었으니까. D는 디비든드, 즉 배당입니다. 1년 뒤에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1년 보유하면 반드시 1년 중에 배당액을 받는 기간이 있겠죠. 그때 받을 배당액을 요 DT 플러스 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되팔아요. 시세차익 부분이죠. 1년 뒤에 그 주식 가격을 QT라고 부른다면 QT 플러스 1만큼의 그 이득을 보겠죠. 이 부분이 이득이 되는 거고, 1년 보유로 인한 이득이고, 1년 보유로 인한 코스트는 내가 당장 이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QT로 나눠준 겁니다. 이것의 수익률은 1 플러스 I 1T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식을 갖고 이제 놀아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이 훨씬 더 리스크가 높으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거야. 그래서 플러스 X 텀을 붙인 거예요. 이 식에다 그냥 X를 붙인 겁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이러고 QT를 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키면 요런 식이 나옵니다. 이 QT가 여기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간 다음에 쪼개면 되죠. 쪼개면 분모가 1 플러스 I 1T 플러스 X가 되고, 그래서 양쪽이 다 이렇게 되고, 분자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다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얘보다 1년 일기 뒤인 걸 똑같이 여기 1 대신 2만 넣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봐요. 그냥 여기 있는 식에다가 t만 하나씩 더 증가시켜서 놓은 거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아랫줄처럼 나오겠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얘는 t 플러스 3기랑 갖고 뭐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면 디비든드만 계속 남게 되고, 얘는 뒤로 하나씩 계속 밀리고, 현재 가치화할 때 예상되는 이자율에 리스크 프리미엄 붙는 것만 계속 붙어요. 이거 세타인데, 이거 세타도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I 플러스 X 텀이 0보다 크면 얘는 1보다 크고, 여기 있는 그 수많은 곱셈들이 전부 다 1보다 크겠죠. 1보다 큰 거를 굉장히 많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주가가 먼 미래에 별일이 없을 경우에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친다면, 그럼 얘는 상수로 수렴하고 분모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죠. 그러니까 이 텀은 n이 엄청 크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 뭐예요? 디비던드만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비던드의 현재 가치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현재 가치화 하면 아까 우리 채권대 했던 거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텀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 i만 스몰 i가 스몰 r이 되고, 여기는 D랑 Q가 전부 다 달러가 떨어져 나가고 실질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칠판식 표기인 거죠. 근데 결국 한 줄의 결론, 디비던드의 현재 가치다. 즉 그 배당의 현재 가치다. 이게 주가의 근원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배당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미래에 발생하니까 그걸 현재 가치화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이 결론인 것이고요. 이 식을 가지고 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현재 주가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배당이 높아질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론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 시장이 뭐 신규 시장이고 되게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실제로 옛날에 PC통신이 이제 막 보급이 될 때 그 PC통신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만드는 세롬 데이터맨이라고, 지금 아무도 모르실 텐데, 아무튼 그 주식을 이게 정말 빠르게 올랐어요. 그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이렇게, 아무튼 최소 4자리 %로 실시간에 오르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 이 PC통신이 정말 대단한 시장이었구나라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PC통신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예측되는 배당이 높아진 걸로 추정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올라간다, 예측되는 실질 이자율, 현재와 미래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건 뭐겠어요?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이자율은 채권시장 이자율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채권이랑 비교하면서 이 식을 도출했죠.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란 뜻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쪽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이미 여기 이 식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예요. 주식 프리미엄이 올라갈 경우, 즉 X가 올라간다, 즉 주식시장에 뭔가 위험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되면,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X가 올라갈 테니까 당연히 분모 쪽이 올라가니까 QT는 떨어지겠죠. 주식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았으면 이제 굉장한 이제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됐겠죠. 근원적으로 주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야, 주식 가격은 이런 법칙으로 움직여. 자, 봐봐. 얘가 올라가지? 올라가면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떨어질 줄 알고 막 단기적으로 확대해 보면 전체적으로 얘랑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이런 걸 랜덤워크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이 주식 가격이 랜덤워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가의 변동을 어떤 법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법칙이 최소 한 사람한테 알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냥 한 사람은 그냥 미래가 알아. 이렇게 딱 차트를 보면 다음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이렇게 되겠구만, 이런 게 보인다고 칩시다. 신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점점 100원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점점 돈이 불기만 하겠죠. 올라가기 전에 사고 떨어지기 전에 팔 테니까, 계속 남들보다 먼저. 그럼 이 사람의 부는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상대적 부는 1에 수렴하겠죠. 즉 100%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부가 나머지 사람들 부를 압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움직임 것 자체가 그냥 자기 주식 가격이 변동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런 전지전능한 걸 주체가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 법칙을 2명이 한다고 쳐봐요.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가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할지, 다 팔 것 같아, 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사실 이 주식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 남들이 뭐 할지를 미리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실험으로도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남들이 뭐 할지 나만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만 알고 있어도 내 상대부가 전체가 될 거기 때문에 100% 수렴할 거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가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그냥 그 결과가 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상의 금융시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한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마치 이거는 만약에 상대방이 다음 수를 못 올 줄 안다면 무조건 바둑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 둘이서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길까? 모르죠. 아마 첫 수를 못 두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원적으로 주가는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법칙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굳이 자명한 걸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뭐 파는 사람의 액수가 얼마고 사는 사람의 액수가 얼마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 이론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주식에서는. 주식 게임 이론도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상대방 뭘 낼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요새는 보가 트렌드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중앙은행이 확장 통화 정책을 할 경우에 주식은 어떻게 변할까? 단순히 생각하면 오를 것 같죠?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곧 과제를 하시게 될 텐데 중앙은행의 행동과 이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히스토리를 정리하는 이런 과제를 한번 하시게 될 거예요. 해보시면 별하별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주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리를 내렸는데 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금리를 내렸는데 주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앙은행의 행동을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확실하게 예상한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 버립니다. 그쵸? 따라서 변동이 없어요. 주시장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건 ISLM이니까 그냥 저 동네 일이에요. 주식시장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뭐 0.25%포인트 낮출 줄 알았는데 뭐 1%포인트를 낮췄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확장했다. 혹은 긴축하거나 동결할 줄 알았는데 금리를 낮췄다. 즉 예상보다 더 많이 그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거 부등호가 맞나? 실현된 것보다 이 거꾸로 돼야겠죠? 이거 부등호 틀렸어요? 여기도 뒤집어야 됩니다. 주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 1%포인트 낮출 줄 알았는데 0.25%포인트 낮췄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보다 덜 확장한 거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확장 통화 정책을 하더라도 예상과 그 주시장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예상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확장 통화 정책이.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예상 이상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주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게.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 돼요. 진짜로 부양을 하고 싶으면 예상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마치 약에 내성이 생긴 것처럼 확장 정책을 더 강하게 해야 되니까 신뢰도를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예상 이상의 것들을. 그러면 만약에 이제 ISLM에서 IS 커브가 우시프트 하는 방향으로 이제 포지티브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역시나 어떻게 될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일단 LN 커브가 그대로다, 즉 중앙은행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해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포지티브 이벤트가 발생해서 여기서 소비 지출 증가를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아웃풋이 여기로 올라가겠죠. 만약에 중앙은행이 그대로 두었다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반응을 미처 못했으니까 포지티브 이벤트가 돼서 주식시장도 화랑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포인트가 포텐셜 아웃풋의 오른쪽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중앙은행은 이 사태를 썩 반기지 않겠죠. 그러면 LM 커브를 올릴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유지하게 올릴 거란 보장은 없어요.
자기가 바람직한 수준을 올리겠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갈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반응을 하게 되면 아웃풋은 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LN 커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인플레 우려에서 긴축으로 반응해서 그 IS 커브의 우시프트 영향을 상쇄하는 쪽으로 발생했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그러니까 뭔가 발생했는데 산출량은 그대로죠. 달라진 건 뭐예요? 이자율이 달라졌죠. 산출은 그대로니까 실물적인 측면에서 변동은 없는데 실질 이자율만 증가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업한테 악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합니다. 얼핏 보면 이건 중립적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간단치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그쵸? 게다가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어떻게 예상하느냐들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근원가치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 거예요. 쭉 가고 빨리 끝낼 겁니다. 자, 리스크, 버블, 패드, 주가. 패드는 그냥 가격 근원가치에서 빡 이탈하는 거니까 버블 비슷한 뜻이고요. 이 리스크와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프리미엄과 주식의 가격은 음해상관 관계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X의 실제 값은 얼마 정도 될까? 미국의 100년 평균 주식 프리미엄은 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5%포인트 스몰 P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100년 내에 그 트렌드를 보면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생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100년 전에는 약 7%포인트 정도 됐다가 3%포인트 정도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기에 굉장히 심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네 라고 하고 그냥 0으로 수렴할까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 주식의 근원적인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당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건데, 배당 플로우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건데, 실제 주식 가격은 이런 근원 가치에서 심하게 이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평가될 수도 있지만 고평가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문제 삼는 건 고평가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버블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근원 가치보다 이 주식 가격 자체, 일반화해서 자산 가격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주식도 일종의 자산이죠. 자산 일종이죠. 그러니까 일반화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근원 가치로부터 심하게 이탈하는 경우, 부등호를 2개 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쪽이 많이 높다라는 뜻이죠. 심하게 이탈하는 것을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블이 항상 그러니까 비합리성의 대표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합리적인 버블들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인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 당분간 이 버블이 꺼지지 않고 계속 상승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게 버블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투기적인 버블이라고 불러요. 블랑샤드 이 양반이 이런 버블, 이 레셔널 버블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 아무튼 이분이 버블 연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학술적으로. 그렇지만 아무튼 버블 얘기를 좀 하겠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법칙을 따지기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유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고 하면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꺼지기 전에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의 식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텀에 Q T 플러스 N이 Q 바로 수렴할 거야 라는 전제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 그 근원적 가치의 식이 완성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현재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수렴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꺼진다는 게 버블의 핵심입니다. 버블이라는 명사를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 버블 비눗방울 불면 언젠가 반드시 터지잖아요. 그쵸? 영원히 안 터지는 비눗방울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버블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거품. 이거는 굳이 꼭 뭐 자산에도 붙일 수 있고 일반적인 상품에도 붙일 수 있어요. 버블, 아주 단기적인 버블 같은 거는 이런 거죠. 제일 유명한 게 튤립 버블입니다. 17세기에 있었던. 튤립 가격이 천정부지 올랐다가 떨어져요. 꺼져요, 언젠가. 이게 3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또 우리 최근에 있었던 버블이 뭐가 있을까? 뭐가 가격이 왕창 올랐다 떨어지면 됩니다. 미국 주택 가격도 당연히 그런 거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이 주택 가격,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사실 우리나라는 땅 가격이 주택 가격을 압도하기 때문에, 주택도 비싸죠, 만들려면. 근데 집 가격보다 땅 가격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딴 나라는 땅 가격이 주택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서 주택 시장이라고 불러요. 하우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땅이 압도하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명백한 버블. 그러니까 MMM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 양반이 세르게이 메브로디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피라미드 회사 하나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3000%를 약속하고, 그럼 이제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거를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빼서 앞에 사람에게 3000%로 진짜로 배당을 해요. 이걸 폰지 스킴이라고 그럽니다. 폰지 사기라고도 하고. 근데 실제 거래는 안 하니까 밑장 빼기 한 거죠. 계속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소위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기업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신규로 들어올 때 뭐 비누 100박스 사고 뭐 이런 하잖아요. 그 돈으로 위에 사람 다이아몬드 등급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피라미드 초기에 가입한 사람은 진짜로 그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뒷사람도 그걸 이제 기대하고 들어가는데, 피라미드 사기의 진정한 측면은 그걸 다 아는데도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설명이 안 가는 게 짱이, 가시면 진짜로 솔깃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는데도, 그 구조를 알고도, 자, 다들 뭐 피라미드 사기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듣고 나면, 나도 빨리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게 가능하려면 그 배당금에 해당되는 신규 가입자들이 있어야 돼요. 신규 투자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못 버티게 되면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폐쇄돼요. 그 뒤 스토리가 재밌는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러시아에서 처벌받고 뭐 이랬는데, 중간에 이거 채무 뭐 탕감하겠다고 공약 내걸고 당선도 돼요. 선거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뭐 글로벌로 확장해서 전 100몇 개 국가들의 이 MMM을 계속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얽히지 맙시다. 자, 아무튼 이것도 가격이 일단 오를 게 예상되는 동안은 투자할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버블이 발생하는 겁니다. 피라미드들이 그렇게 수익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지탱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언젠가 꺼지는 거라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배경을 제공했던 미국 주택 버블도 이 주택의 렌트 현재 가치를 주택 가격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펀더멘털한 가치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임대료일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 현재 가치, 마치 배당처럼. 그래서 보통 이 100원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버블 아니냐라는 건데, 이건 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게 주택이 버블이냐 아니냐로 엄청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랑 겹쳐요? 주식시장이 붕괴한 시기랑 겹치죠. 상대적으로 렌트 수익이 더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그런 시장으로
주택에 쏠렸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린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될 때까지는 몰랐던 거죠. 꺼질 거라는 것도 논란이 됐고, 이게 버블인지 식별하는 것도 논란을 하다가 이걸 지나고 나서 아, 버블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게 모든 버블의 특징입니다. 터지기 전엔 버블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튤립처럼 명백하지 않은 한은. 그런데 지금처럼 발전하고 배우게 되면 튤립 버블 같은 건 잘 발생하지 않죠.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주택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냐 모릅니다. 지금 알 수 없어요. 버블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버블이 꺼지기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버블인지 식별하는 건 참 어렵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문제라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있으면 버블 자체가 생기질 않았겠죠. 왜냐하면 꺼지기 직전에 팔려고 할 테니까 이 시점이 점점 앞당겨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랫하게 갈 겁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 산 사람들도 더 오를 것 같아라고 이렇게 될 걸 생각하고 산 거죠. 그랬다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버블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는 식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합리성에 기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또 현실에서 보면 합리성만으로도 비합리적인 버블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엉뚱한 틀린 소문이 일파만파가 돼서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낙관적인 소식 뉴스 몇 개가 겹치면서 지나치게 낙관할 경우에도 버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다가 이 주식시장의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 아티클들 막 찾아서 읽어보시면 주식을 경마로 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갬블로 봐야 되느냐라는 논쟁 같은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갬블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 거예요. 경마 생각해 보세요. 말 7마리인가? 아무튼 몇 마리가 달릴 때 어느 말이 1등 할 것 같은지를 말들의 건강 상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팅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스포츠 경기도 토토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돼요? 저 팀과 저 팀 중에 A팀과 B팀인데 A팀은 전통적인 강팀인데 B팀이 이길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막 배당 정해주고 하잖아요. 베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업들이 이제 미래에 배당을 줄 거야 우리 이윤에 기반해서 쫙 약속하고 있고, 그걸 보고 어디다 투자하지? 지금 내가 보니까 현재 가치를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이 좀 저평가됐는데 사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면 그걸로 이득을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대로 오를 줄 알고 샀다가, 혹은 배당액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샀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케이스들도 있고, 반대로 크게 이득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쵸? 작년, 재작년에 주식 투자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 있었죠. 아무튼 이런 이레셔널한 버블들도 존재를 해서 사실 이 리스크가 높은 시장일수록 이 성향이 강해요. 제가 지금 금융시장을 전부 다 얘기 안 하고 채권과 주식시장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파생금융 상품같이 리스크가 더 높은 시장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도박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고 크게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에 대해서 소비 투자, 산출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이어서 지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